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DAT 2급 48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자, 우리 이거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의 변경, 우리 요약집 1급이죠. 1급 요약집 40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회계 정책의 변경이 큰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회계 정책이 바뀌면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회계 추정이 바뀌게 되면은 단기와 올해와 단기 이후 차기의 기간에 반영해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회계 정책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책 변경을 먼저 하고 그리고 추정 효과를 점진적으로 변경한다는 거. 아울러서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로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거 이번에는 이게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또는 이동평균법을 후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거라든지 유가증권 취득 단가 산정 방법에 변경하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입니다. 즉 우리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하는 방법에서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증권의 단가 한 개당 가격을 바꿀 때 바꾸는 것들은 다들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거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물론 회계 추정의 변경 이것들도 다 기억해 주시면 좋지만 회계 정책의 변경이 가격, 단가 바꾸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나머지는 다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대손 추정률을 변경한다든지 내용 연수를 변경한다든지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을 정률법으로 또는 정률법을 정액법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재고자산의 진부와 여부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첫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꾸는 것 앞에서 나왔죠. 추정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선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정답은 2번이네요. 제가 예를 들기로는 선입선출법을 후입선출법으로만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선입선출법을 총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총평균법 또는 후입선출법을 선입선출법으로 바꾸는 것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5년에서 10년으로 바꾸는 거 내용연수의 변경이죠. 영수의 변경 이거 회계 추정의 변경이고요. 그리고 유형자산의 잔존가치를 지도원가에서 10에서 5%로 바꾸는 거 이런 것들도 대손 추정률을 변경하는 거 이 정도로 볼 수 있네요. 대손 추정률은 아닌데 아무튼 율에 관계됐으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게 나왔지만 다음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 나올 수 있고요. 이 내용들도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체크하셔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은 주한공의 결산 조정 전 자료이다. 재무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해야 할 금액은 자, 이거는 전산회계 2급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이것도 요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 취득 당시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남은 게 3개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취득할 때 3개월 이내인 자산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돼요. 그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외국 지폐 통화조 현금입니다. 300달러 결산일 현재 환율 1100원 예 33만원 맞습니다. 현금 자기합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니까 현금 둘 다 맞네요. 정기예금 취득시 만기가 1년이죠. 안됩니다. 만기가 3개월 30일 남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남아야 됩니다. 이내인 거. 하지만 취득시는 만기가 1년이었잖아요. 안 된단 말입니다. 요것만 보시고 현금성 자산으로 하셔서는 곤란하다. 요거 아닙니다. 당좌예금 당연히 포함되죠. 따라서 38만원에 15,000원을 더하니까 39만 5천원. 정답은 3번이 되며 4번 선택하신 학생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무엇을 놓쳤다? 3개월 이것만 확인을 하셨고요.
취득 당시란 말,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4번을 선택하실 수도 있겠네요. 취득 당시 중요한 말이니까 4번은 아닙니다. 자, 3번. 다음은 주한공의 매출 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21년 말 재무상태표상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은 각각 얼마인가? 자, 이런 자료가 있네요. 이 자료를 제가 아래쪽에 하나씩 메모해 두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2021년 말 재무상태표 매출 채권 및 대손 충당금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2021년 1월 1일 매출 채권이 100만원, 대손 충당금은 8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네요. 2021년 주항공의 매출액은 300만원이며 이 중 외상 매출액은 210만원임. 그러면 본대 100만원 있는데 새로 210만원의 외상 매출이 발생했네요. 그러면 매출 채권은 310만원이 되겠죠. 크게 문제 없습니다. 2021년 외상 매출금 회수액이 250만원이네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310만원이 있었는데 250만원을 회수했으니까 남은 매출 채권은 60만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021년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된 채권 금액입니다. 5만원. 그러면 일단 매출 채권은 60만원에서 5만원이 대손이 발생했죠. 그래서 55만원의 매출 채권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은 본대 88만원이 있었잖아요. 넉넉하네요. 그러면 5만원 빼면 되겠죠. 빼면 대손 충당금은 3만원이 남겠네요. 따라서 매출 채권은 55만원이 되며 대손 충당금은 3만원이 표시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매출 채권 55만원, 대손 충당금은 3만원인 정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없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학습 자료로 사용한 대부분은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요약집, FAT 1급 요약집, DT 2급 요약집에 있는 거 가지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4번. 다음은 주항공의 토지 재평가 관련 자료이다. 2021년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재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이 문제 거의 출제가 안 되던데요. 안타깝네요. 이런 문제 저도 나오리라고 예측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왔네요. 좀 미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하지만 우리 전산회계 1급 요약집에 제가 52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중요도가 좀 낮죠. 제가 이 근간에 요 근간에 이런 유사한 문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한번 볼게요. 기업은 유형자산 인식일 이후 측정 방법으로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유형자산 분류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원가 모형을 채택합니다. 최초의 지도금가로 계속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왜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감가상각비를 구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한 다음에 취득금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서 장부가액을 결정하죠. 그게 바로 원가 모형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처리할 때 이 원가 모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재평가 모형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형자산을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하는 것으로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금액이 공정가치와 중요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합니다. 자, 재평가 결과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증가하는 경우는 재평가 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이 재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즉 자본에 보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죠. 2월이 된다는 말이 됩니다. 무엇은 재평가 이익은. 하지만 재평가 손실이 쪽 장부금액이 감소하는 경우는 재평가 손실은 당기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당기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생기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두었다가 다음에 상계 처리하게 되고 손실이 발생하면 손익계산서에서 바로 손실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달라요. 이익 발생했을 때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처리되고요. 그리고 손실일 때는 비용으로 바로 떨어버립니다. 자, 이렇게 손실은 즉각 반영하고 이익은 신중하게 반영함으로써 재평가로 기업의 이익이 부풀려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처리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있어 두었다가 다음에 상계 처리하고요. 손실은 바로 비용으로 영업 외 비용으로 손실로 처리하는데요. 왜 이렇게 따로 하는가 하면은 이익이 과대로 부풀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마 이거 찍으셨을 확률이 아주 많네요. 아무튼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요. 자,
자, 이 내용을 기초로 자, 제가 한번 적어두었습니다. 자, 2020년도 말 토지 200만원이 230만원으로 재평가되었네요. 30만원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토지 30만원 증가시키고요. 대비니 재평가 이익 30만원이 되는데요. 이 재평가 이익은 조금 전에도 보셨죠. 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항목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21년 말 토지 23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40만원이 하락되었습니다. 그러면 자, 토지 40만원 자산을 감소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때 재평가 이익 30만원 있었던 거 있죠. 이것을 상계 처리하고요. 나머지 10만원은 재평가 손실 10만원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기 손실로 처리합니다. 손익계산서에는 10만원의 재평가 손실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재평가 손익은 얼마인가? 재평가 손실 1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며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 유형자산의 원가 모형 말고 이 재평가 모형이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며 이 문제는 아주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출제 빈도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내용도 여러분들 보시면 표시를 해두었죠. 전산회계 1급, FAT 1급 요약집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복사 붙여넣기 했고 설명을 제가 다시 적었습니다. 5번 한번 볼게요. 다음은 주항공의 인수합병 관련 대화이다. 주항공이 주회계 인수 시 발생한 영업권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네요. 이거 읽어보고 틀린 것 찾아란 말입니다. 영업권 무형자산이죠. 자, 무형자산 특징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돈을 지급하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최대 상각기간은 다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한 20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물론 관계 법령에서 50년으로 한다 이러면 50년이 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 가치는 원칙적으로 0원이며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방법을 선택하고 없으면 정액법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연구 단계에 들어간 돈은 경상 연구 개발비 비용이 되고요. 개발 단계에 들어간 것은 개발비 무형자산이 되겠죠. 자, 이 내용 나와 있는 거고요. 한번 볼게요. 자, 이 대표 주 회계의 현재 재무 상태는 어떤가요? 김 부장 자산 1000만원, 부채와 자본이 300만원, 700만원 더하니까 1000만원. 예, 맞네요. 이 대표 800만원을 지급하고 주 회계를 인수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자, 전체 금액이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1000만원인데 이 중에 부채가 있죠. 그러면 300만원 빼면 이 자본이 얼마가 됩니까? 700만원짜리인데 8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이때 영업권이 있겠죠. 영업권은 얼마 들었습니까? 100만원이 들었죠. 따라서 발생한 영업권의 금액은 100만원이다. 예, 맞는 말이네요. 영업권은 정액법 상각을 원칙으로 한다. 앞에서도 나왔죠. 우리 무형자산은 특별한 감가상각 방법이 없다면, 정해진 게 없다면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자,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이 말만 있다면 틀린 말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관계 법령에서 또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하고 그런 게 없다면 정액법을 원칙으로 한다. 예, 맞습니다. 인수시 발생한 영업권은 외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이므로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지금 100만원 들었죠. 돈을 지급하고 구입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우리가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최대 상각기간이 20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과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다음은 주항공의 2021년 6월 중 상품 취득 관련 자료이다. 6월 말 현재 상품 취득 원가는 얼마인가? 아주 간단한 문제네요. 외상으로 매입 130만원이네요. 곱하면 매입 운반비 더해야 되겠죠. 왜? 운반비 살포 팔딱 탈때 운반비는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131만 2천원이 되겠네요. 매입 애누리 빼야 되겠죠. 매입 할인 빼야 되겠죠. 매입 환출 돌려줬으니까 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돈에서 이만큼 23,500,000원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얘기했는데요. 자, 매입 가격 130만원에서 부대비용 운반비 12,000원 더하고요.
35,000원 빼야 되겠죠. 그러면 127만 7천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고 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문제에 매출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매출과 관련된 내용은 시도건가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 말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거 있다가 가끔 가다가 매입이 아니라 매출 환입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매출 환입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매출 원가에 전혀 해당 사항이 없죠. 요런 거 글자를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이거 의외로 잘 놓칩니다. 간혹 가다가 지금은 다 매입에 관련되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간혹 한 번씩 매출 할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매출 할인이었더라면 이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 잘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자, 7번입니다. 자, 다음은 주항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재고 실사 결과 재고자산 일부가 도난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도난으로 인한 재고자산 손실 금액은 얼마인가? 그 외 재고자산 손실은 없다고 가정한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금액 구하는 거네요. 자, 기초 나와 있고요. 단기 매입액 나와 있고요. 실사 금액 나와 있고요. 단기 매출액이 나와 있고요. 이거 매출 원가가 있으면 구해질 텐데 이 매출 원가가 없네요. 조금 어렵네요. 이 문제도 보니까 출제위원님 요번 회차 좀 이렇게 자주 출제 안 되는 이런 문제를 내셨네요. 밉습니다. 자, 이거 이런 문제 같은 거 매출 총이익률과 매출액을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정산회계 운용사나 아니면 재경관리사 이런 데 가끔 출제되는 문제인데 여기에 출제가 되었네요. 자, 이거는 공식을 하나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자, 제가 여기에 메모해 뒀어요. 매출 원가 이 공식을 아셔야 되는데요. 매출액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입니다. 매출액에서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을 하면 매출 원가가 구해져요. 이 공식을 모르시면 이 문제는 못 푼다 이래 생각이 되네요. 자, 요거는 저도 여기에 요약집 2번으로 표시를 해두었지만 이 공식은 없습니다. 그게 없고요. 여러분들이 하나 익혀 주셔야 되겠네요. 자, 매출액이 50만원이었습니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이 25%였어요. 그러면 50만원 곱하기 75%. 그래서 37만 5천원이 매출 원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출 이익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매출액 50만원에서 매출 원가 37만 5천원이죠. 빼면 매출 이익은 12만 5천원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매출 원가가 구해지죠. 매출 원가 37만 5천원 여기서 구했죠. 기초 6만원이었습니다. 단기 순매입액 40만원 빼기 기말 재고액이 되는데요. 기말 재고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항을 하면은 얼마가 되나요? 46만원을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5,000원이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85,000원이 되어야 되네요. 자, 그러면 기말 재고액이 85,000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 실사한 금액은 7만원이었죠. 여기에 보면 실사 금액이 7만원, 85,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7만원 밖에 없으니까 15,000원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여기 팁입니다. 순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률을 가지고 매출 원가를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매출 원가, 순 매출액에서 1 마이너스 매출 총이익률 이렇게 하면 매출 원가가 구해진다는 거. 이 공식을 모르고는 구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 공식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TAT 이거 FAT 1급에서 출제된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네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억을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한 3년 내로는 이런 게 이 공식이 사용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8번 다음 중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비도 즉색이라는 거. 제가 하나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회계의 질적 특성 4가지가 있죠. 목적 적합성,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인데요. 특히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은 서로 상충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합니다. 즉 목적 적합성이 높아지면 신뢰성은 떨어지고요. 신뢰성이 높아지면 목적 적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균형이 유지하고 목적 적합성 3가지 외우는 방법. 예수님의 피도 즉색입니다.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예측가치, 피드백가치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적시성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적시성이란 의사결정 시점에 제공되는 정보를 말하는데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목이 마른 사람한테 물을 줘야지 되잖아요. 목이 안 마른 사람한테 물을 줘봤자 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줘야 되는 거죠. 배부른 사람한테 밥 줘봤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적시성이란다는 거. 그러니까 회계 정보를 필요로 할 때 그때 제때 주는 거. 이것을 적시성이란다는 거.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그만 한 것들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두 가지가 되고요. 이것 말고도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회계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것이 표현의 충실성이 되겠죠.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표현의 충실성입니다. 충실하게 표현한 정보. 예, 2번 맞습니다. 3번, 회사가 회계 정책을 선택하는데 판단 기준을 제공합니다. 예, 맞습니다. 즉시에 제공되지 않는 정보라 할지라도 목적 적합성은 유지될 수 있다. 목적 적합성의 세 번째죠. 적시성입니다. 필요한 때 정보가 제공되어야 돼요. 목적 적합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즉 4번은 적시성에 대한 말인데 적시성이 없더라도 목적 적합성에 해당된다라는 말로서 틀린 말이 됩니다. 요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회계 1급 요약집에 우리 회계 1급 요약집 있죠? 있는데 그게 보시면 3시간 반인가 제가 강의한 거 있습니다. 8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TAT 1급도 FAT 1급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참고로 말씀드려요. 자, 9번입니다. 다음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과세 대상이니까 부가세를 내어야 되는 재화 물건입니다. 용역이 아니에요. 해당하는 것은 자기가 주요 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이는 뭐 우리가 외주 가공비라 그러죠. 외부에 맡기고 가공해서 돌려받으면 이거 우리가 팔았다 보고 부가세 납부해야 되는 겁니다. 예, 답은 1번입니다. 매입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품을 거래처에 정정한 경우, 이거는 재화의 공급이 아닙니다. 즉 간주 공급이 안 되는 거죠. 재화의 간주 공급입니다. 자,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으며,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는 매출 건별이며 시가가세됩니다. 그런데 최초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입니다. 지금은 한번 보세요. 매입 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품을 거래처에 정정하는 경우 세금 계산서 교부받지를 못했으니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안 받았다?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중고 매매상에게 판매하는 경우, 자, 이거 사업자이었더라면, 우리 회사가 사용하는 승용차를 팔았더라면 재화의 공급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공급이죠. 일반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중고 매매상에게 판매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또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타던 중고차를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재화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3번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으로 인도하는 경우, 이 경우도 역시 간주 공급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아주셔야 되고, 자, 간주 공급의 예외가 있죠. 간주 공급의 예외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딨노? 여기네요. 사업상 정료로 보지 않는 거, 무상으로 견본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 선전물을 배포하는 것은 간주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간주 공급의 예외란 말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단 말이죠. 않는 말이에요. 자, 이것들도 반드시 익혀주셔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뭐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직장 체육예비, 그리고 직장 연예비 관련 재화, 이것도 개인적인 공급으로 보지 않고 수선비 등으로 대체하는 이런 것도 재화의 자기 공급에 자가 공급이죠. 자가 공급으로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이런 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단 말은 과세 대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즉 부가세 내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돼요. 따라서 정답은 방금은 어딘가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자, 여기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이것은 간주 공급, 부가세를 납부하는 건데요. 자, 이거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는데요.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인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가로 과세한다는 거, 이것도 의외로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전체적으로 다 별 5개짜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또 익혀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다음은 주항공의 2021년 2기 예정신고기간의 자료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과세 표준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 예, 알겠습니다. 과세 표준이네요. 자, 외상 판매 수출액 포함. 수출도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보면 영세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영세율도 있고 직수출도 표시가 되죠. 예, 이거 포함됩니다.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매각.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회사가 타고 있던 승용차를 팔았을 때는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되고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의 매각이네요. 토지는 그 자체가 토지 사고 팔고는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면세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빼야 되겠네요.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금액.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직장 기획회비, 연회비, 그리고 관련된 재화. 그리고 여기 있네요. 실비 변상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직원에게 제공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런 것들은 개인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가세 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면세라서 포함이 안 되고요. 이는 간주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빼고요. 이만큼이 되겠네요. 그러면 3,500만 원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1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올해 바뀌었죠. 7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자, 간이과세자가 되는데요. 과세기간입니다. 나와 있고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자, 예정신고기간 1월에서 6월에 대한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예정 의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까지는 간이과세자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 0원에서 4,800만 원인 간이과세자는 1월부터 12월까지를 내년에 신고하면 되고요. 하지만 이거 4,800만 원 이상이고요. 8천만 원 미만인 이 사업자는 1월부터 6월까지를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일반 과세자는 1기와 1월부터 6월, 2기, 7월부터 12월까지 2기로 나뉘어지죠. 자, 간이과세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간이과세자 개인 사업자 중 법인은 안 되죠. 연간 매출액이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제조, 법인, 부동산 매매업 등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업, 도매업은 제외입니다. 부동산, 임대업 중 일부 서비스 전민적입니다. 이런 거. 자, 일반적인 경우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자, 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만 발급해야 하는 자가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자, 이런 사람은 세금 계산서 교부할 수 없다란 말입니다. 그 정도. 그리고 납부 의무 면제가 있습니다.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에 미만인 경우는 부가세를 면제해 줍니다. 아주 영세한 사업자란 말이죠. 납부세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 찾는 거네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3년 되는 날까지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년이 되는 날까지. 그리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그랬죠.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 8천만 원 어디에 나와 있나요? 여기죠. 예, 맞습니다. 4번. 해당 과세 기간에 대한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면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조금 전에 보셨죠? 이렇게 납부 의무 면제가 됩니다. 예,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은 항공이 건설업이네요. 2021년 7월 1일 일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일당 내역이다. 원천 징수해야 할 소득세는, 자, 이 문제는 예전에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좀 아주 오래전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출제 빈도수는 낮고요. 자, 이게 예전에는 지급 금액에서 10만 원을 뺐습니다. 10만 원을 무조건 빼줬는데요. 이게 몇 년 전부터인지 기억은 안 나네요. 이제는 15만 원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 종로입니다. 이 종로 이 사람은 낼 세금이 없습니다. 원천 징수할 게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보겠습니다.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이 근로가 종료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하며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자입니다.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건설업은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알아주시고요. 자, 이 내용도 여러분들 요약집 세부2급, KT2급 요약집에 63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했습니다. 자, 19만원을 받는 경우는 하루 일당 19만원에서 15만원을 빼요. 빼서 이 돈에 몇 퍼? 6%를 징수하는데요. 여기서 또 55%를 깎아줍니다. 깎아줘서 45%만 납부하게 되는데요. 산출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또 징수하지도 않습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이 종로 15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15만원은 빼버리면 0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원천 징수할 금액이 없습니다. 자, 김서울은 20만원입니다. 20만원에서 15만원을 빼요. 그거에서 6%를 곱하고 그거에 이 결과값에서 0.45죠. 45%를 곱하면 1350원이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 충분히 계산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해 보십시오. 박강남은 25만원이네요. 15만원을 뺍니다. 10만원이 되겠죠. 10만원에 6%니까 10만원에 6%니까 6천원입니까? 6천원이고 그 중에 55%를 깎아주고 45%만 납부하면 됩니다. 징수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빼보시면 2,700원. 따라서 이 두 사람을 다 더하면 1,350원 더하기 2,700원이 되기 때문에 4,050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 회 때 제가 48회네요. 48회 이론이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이런 유형으로 출제되었던 게 좀 많이 나오네요. 48회 때 이론 성적이 좀 저주했을 확률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내용들도 그는 제 개인적인 자주 출제가 안 되어서 그렇고요. 이 내용들은 우리 요약집에서 다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 그는 확실합니다. 자, 익혀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출제 빈도가 낮단 말이지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별의 개수가 많은 것은 5개짜리가 제일 많죠.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4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이런 순으로 익혀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요약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요번에 꼭 합격하셔야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다 알아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13번 다음 중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옳은 거 맞는 거 찾는 거네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단 요거 무조건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있고요.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있고 조건부 종합과세 금융소득 지난번에 이것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50번에 나와 있는데요. 무조건 분리과세 뭐 법원에 뭐 이런 거 있고요. 직장공제회 초과반응금이라든지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 이런 것은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무조건 종합과세는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그리고 지난번에 국내 금융소득 중 원천 징수되지 않은 것 이런 거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종합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나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 이것 제외한 나머지가 다 조건부 종합과세 소득이 되고요. 이것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2천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실지 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융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다. 자, 여기 보면 비실명 이자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가 아니라 요거는 무조건 분리과세가 되겠죠.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조건부 종합과세.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자, 위에 3번이 보여서 그랬어요. 자, 맞는 걸 찾는 거네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그 지급을 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자, 요거는 우리가 안 했던 건데요. 한번 볼게요. 밑에 요거 조금 제가 좀 적어 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네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죠? 틀렸습니다. 이자를 지급받은 그 지급을 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약정에 의한 이자의 지급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예, 맞죠? 여기 있죠. 무조건 종합과세 소득에 출자 공동사업의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무기명 채권의 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 기일을 수입시기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명 채권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네요. 무기명 채권도 그 지급을 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이만큼들은 요거 두 개는 제가 여기에서 다루었습니다. 50페이지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답을 찾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번과 4번 이 부분은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위로를 한다면, 그래도 위로를 한다면, 요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답 맞추는 데는 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거 1번, 4번 보기를 다루지 않아서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이 내용은 우리 소득세법에 나와 있으니까 체크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좀 익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중소기업의 임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습니다. 근로소득에 해당되고요. 임원이 아니라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법원의 임원이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은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예, 2번 맞습니다. 3번,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된다. 이거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 과세, 비과세 할 때 나오는 겁니다. 제가 따로 적진 않았네요. 자, 요거는 우리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하면서 이거 모르면 우리 과세, 비과세, 급여자료 입력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4번,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확정 신고의 면제가 있죠. 각종 소득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고요. 자, 요것들은 잘 한번 보시면 각 소득 하나만 있는 사람들은 확정신고가 면제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요때 다루었던 거예요. 4번은 요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알아주시고요. 3번은 제가 따로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또 다루었던 겁니다. 비과세하는 근로소득 1번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번. 다음은 근로자인 김한공씨가 2001년 중 지출한 교육비 내역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교육비 지출액은, 교육비는 소득 제한이 있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쭉 보니까 장남 얘는 안 되네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왜? 사업 소득 금액이 200만원 있잖아요. 소득 제한에서 걸려버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본인 대학원 학비, 본인은 대학원까지 되죠. 1200만원. 본인은 전액 다 됩니다. 본인은 전액이 돼요. 배우자 소득 제한은 있지만 나이 제한은 없죠. 예, 됩니다. 대학교니까 되고요. 1000만원이네요. 대학교는 얼마까지? 900만원까지 됩니다. 900만원까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하면 2100만원. 차남, 외국어, 학원비는 정규 교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2100만원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무에서는 공제 한도가 필요가 없어요. 공제 한도가 필요가 없는데요. 이렇게 제가 공제 한도를 다 적어 넣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본인은 전액이고요. 영유아 초중고는 1년에 300만원까지, 대학생은 9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시면은 사실 이거 실무에서는 이렇게 금액을 입력을 해버리면 자기가 알아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2100만원을 계산해 주지만,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한도를 아셔야지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거 교육비 세액 공제죠.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더라면 충분히 푸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제한 있고 나이 제한은 없죠. 요 정도 알아주시고요. 자, 이번 회차 48회차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많으면 3문제 정도가 조금 있었네요. 나머지 문제는 평범했던 것들인데 어려운 문제가 조금은 있었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어렵고 쉽고의 개념이 없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해서 맞추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 TAT 2급에 100%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찍은 거 포함해서 12개 맞으시면 실무를 웬만큼 못하지 않는 이상은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10개 정도 맞으시면 거의 합격권 한 90%, 85%에서 90%는 합격이고요. 8개 밑으로 맞으시면 거의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산 세무도 그렇고 DAT 2급도 그렇고 같이 생각을 해요. 이게 합격 불합격의 결정은 실무보다는 이론에서 거의 결정난다. 저는 거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론을 내가 13개 맞았는데 떨어진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론 12개 이상 맞으면 거의 합격권입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이론을 내가 채점을 해봤는데 6개 맞았다. 그 학생은 실기 채점 안 해봐도 됩니다. 불합격입니다. 이론을 6개 맞는 학생이 실기를 다 맞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론이 30점, 실기가 70점, 실기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비율에 맞게끔은 공부하셔야 된다. 100점 만점에 내가 10시간을 공부하면 실기를 7시간, 이론은 3시간 이렇게 공부하셔야지 합격을 하시는 거지.
10시간 공부할 건데 실무를 9시간, 이론 1시간. 그러니까 불합격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점수에 맞게끔 각각 비율대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재미는 이론이 없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재미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격증을 취득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맞게끔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실기는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론은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합격하시려면 이 요약집 있죠. 세부 2급, DT 2급 하고 1급도, 회계 1급, FAT 1급도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것만 공부하시면 문제 보셨지 않습니까? 앞에 1급에 나오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는 포함하고 있다는 거, 그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시험 치실 때 지금 48회니까 49회에 응시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다 궁금하거나 이상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 영상 아래에 글 올려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글 올려서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료가 학습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메일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 주소가 삭제되면 제 카페에서 카페에다 메일 주소 올려주시면 제가 메일로 발송하겠습니다.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